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름을 알죠. 우리 같은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이 저도 이 방송만 5년 차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논란들 중에 하나가 삼철. 그러니까 저는 그런 프레임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코드 인사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측근들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나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어떤 삼철로 불려서 약간 나쁜 이미지 쪽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도 싫었고. 그렇지만 이런 기회에 삼철이 뭐가 뭐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래요? 저는 삼철이라 그러면 너무 좋았는데요. 진짜 핵심이구나. 다른 방식으로 말하면 삼철에 못 들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 아닌 것처럼 돼서 이분들이 이쪽에 특권 같은 거예요. 알고 보면. 그 완전히 다른 거예요. 조선일보가 욕하는 거하고 지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사실 더 가까울 수도 있는 분도 삼철에 못 들면 측근이 아니야. 뭐 이런 정도. 인정하십니까? 예. 사실은 이제 제가 삼철 그 프레임이 굉장히 안 좋다. 또 악의적인 프레임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처한 위치와 여건이 틀린데 그래도 불구하고 삼철을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비선의 모습 또 뭔가 이 측근의 나쁜 이런 이미지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삼철의 프레임은 악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삼철이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곁에서 이렇게 정치를 하면서 필요한 일을 하고 또 측근으로서 해야 될 것들을 한다면 굳이 나쁜 이미지도 않지 않냐라는 이제 말씀을 하신 분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삼철 이렇게 하면서 나쁜 이미지를 만들었던 그런 조금 악의적 프레임의 그런 뜻이 더 강하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이제 그 삼철 프레임에 대해서는 좀 악의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실제 두 분 이호철 선배분이나 양정철 전 비서관의 경우는 두 분은 실제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특히 이제 이호철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에서 굉장히 역할도 했고 아주 인격적으로, 인품적으로 훌륭한 분이고요. 양정철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누가 뭐라 해도 문재인 대통령 곁에서 어려운 부분 또 해야 될 일을 많은 안 좋은 일 포함해서 했다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 두 분 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이어서 함께 묶는 거는 좋습니다만은 그걸 악의적인 또 나쁜 이미지로 묶는 거는 좀 곤란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꾸내는 게 또 역할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삼철 말씀하시길래 제가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지금 전해철 의원님 말고 양정철 비서관,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홍보수석실 홍보기획비서관이었는데 이분이 최근에 한겨레신문과 인터뷰했던 거 보셨죠? 헤어스타일 이렇게 굉장히 멋지게 하고 나오셨던 바로 그분이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헤어스타일을. 왜 그렇게 해갖고 있냐 물어봤더니 일본에 있을 때 실제로 그 미장원에 가거나 이발소 머리 깎는 데 가서 어떻게 깎아주라고 말하는 일본말이 굉장히 어려웠대요. 그래서 그냥 그걸 실제 생각하고 일본말로 어떻게 깎지? 그 쉽지 않잖아요, 실제로. 그러네요. 그걸 한참 생각하다가 그냥 길자 해갖고 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무슨 예술로 직업을 바꾸신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어쨌든 그 양정철 비서관 그리고 지금 이호철 전 민정수석이요. 이분은 지금 전해철 의원님보다는 연세가 조금 더 있으시죠. 형님이시죠. 한 4년 선배입니다. 그리고 두 분이 공교롭게도 똑같이 참여정부 때 민정수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참여정부 때 민정수석이 5명 하셨는데 초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시고 그다음에 박정규 수석, 그다음에 문재인 수석 다시 한번 하셨고 전해철, 이호철 이렇게 넘어가신 거죠. 민정수석이.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 비서실장은 문희상, 김우식, 이병환, 문재인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민정수석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평을 받는 사람이지만 또 민정수석 그러면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우병우. 어느 쪽이 본인이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제가 그 조국 수석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디 그 팟캐스트 가가지고요. 점수를 묻더라고요. 우리 조국 수석에 몇 점 정도 되냐? 그래서 제가 99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 다음날 연락 와서 정말 고맙다. 어때 99점으로 보냐 했는데 제가 그 조국 수석에게는 저는 몇 점인 줄 아냐? 제가 100점이다. 그래서 나보다는 1점 떨어지는 99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우리 조국 수석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린 대로 극명한 달라진 모습 그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정수석이 보통 이야기하는 권력기관 경찰, 검찰, 국세청, 국정원 이런 데를 이제 통화하고 같이 일을 하는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서 만약에 위법하거나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번 그 우병우 전 수석의 모습이어서 실제 그게 잘 되고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이와 같이 폐해가 나타날 때는 많은 분들이 민정수석이라는 게 참 중요한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민정수석 할 때는 그 자리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가 우병우 전 수석이
이런 사건을 일으키고 나니까 이번에야 비로소 저보고 그때 그 자리에 있었냐라고 이제 말을 할 정도로 실제로는 아주 위중하고 중요한 자리지만 그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면은 그렇게 많이 알려지는 것은 아니고 특히 이제 참여정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권력기관 제자리 찾기 운동을 했었는데요. 그런 이제 활동을 하게 하셨는데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정부기관, 권력기관 포함해서 특히 이제 이와 같이 사정이나 수사기관, 정보기관은 법과 규정에 맞는 대로 하면 된다. 거기에 합당한 규정되어 있는 일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이제 권력기관 제자리 찾기였는데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참여정부에서 제 전임인 문재인 대통령께서나 또 저와 함께 일을 했던 이호철 전 수석의 경우에 전혀 민정수석으로서 이와 같이 권력기관을 남용하거나 악용할 일이 없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방송에서 거의 매일 1987 이야기 나가잖아요. 네. 오늘 나간 의원님 방송에도 그 이야기가 꽤 길게 나갔는데 보니까 우리 의원님이 사시 합격한 게 87년이에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분들이 변호사로 잡혀갔다는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때 합격하신 게 몇 월이었고 그때 어떻게 보셨어요? 한참 6월 달에 이제 2차 치고 할 때였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때의 좀 죄스러움 그리고 죄책감 이런 부분이 이후에 제 활동에 많이 영향을 줬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나 완전한 그 흔히 말한 시국 참여하는 사람들과 100% 함께 가지를 못했으니까 그런 미안함과 죄스러움이 늘 있어서 이제 사후시험 합격한 이후에는 연수원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학회를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학회라는 게 전혀 없었거든요. 노동법 학회라든지 기본권 학회를 만들어서 적어도 법조인들이 그냥 법만을 할 것이 아니고 시대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라는 이제 생각에서 학회를 만들고 또 연수원을 마친 이후에는 제가 민변 활동을 하게 된 것도 당시 80년대 함께 하지 못했던 그런 분들에 대한 죄스러움이 결국 이제 이후에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인권 변호사 그런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그 87년부터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을 뵈는 건 아니었네요. 그렇습니다. 결정적으로 만나게 된 게 언제부터예요? 노무현 대통령을 실제에서 생활을 먼저 하게 됐는데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부산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 이제 변호사를 하시다가 서울에 와서 변호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와서 누구와 같이 할까? 하다가 이제 제가 속해 있는 데가 법무부인 해마루라고요. 천정배 의원님, 임종인 전 의원님 등이 있었는데 사실 민변 내에서도 저희 해마루가 좀 더 강한 개혁 진보 성향을 보였습니다. 변론 활동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사건에 있어서 입장이. 그래서 아무튼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 해마루에 와서 변호사를 하시겠다라고 선택을 해서 93년부터 변호사를 시작하시면서 저희 해마루에서 변호사를 하셨고 그 인연으로 해서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변호사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서울에 꽂아주신 분이네. 그러다가 이제 변호사 하시다가 이제 종로 다 아시다시피 90년 중후반에 종로 가서 선거도 하시고 다시 부산으로 가서 이제 하실 때는 정치를 제가 같이 하지는 않고요. 아무튼 해마루에서 변호사로 모신 이후에는 때로는 먼 발치에서 또 정치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동조하고 하다가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후보 되신 이후에 후단협 등의 당내에서 흔들기 또 지방선거 결과 때문에 굉장히 지지율이 낮아졌죠. 한 자릿수까지. 네. 그래서 노사모가 이제 전국적으로 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고 함께하고 있을 때 노변모라는 것을 제가 결성을 했습니다. 그게 노무현을 사랑하는 변호사 모임인데 그래 한 150분 정도를 제가 결성해서 당시 기금도 모아서 이제 합법적으로 드리기도 하고 지지 선언한 게 사실은 전문가 집단에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노변모가. 변호사 150명이. 근데 변호사님들 150명 모으려면 장난 아니죠. 예. 원래 의원들을 대구에서 서울까지 데려오려면 좀 있잖아요. 좀벌레. 좀벌레 한 마리를 데려오는 것보다 의원들 10명 데려오는 게 더 힘들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뭐 자율성이 높다 이런 건데 변호사님들 모을 때 장난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물론 당시 이제 민변 변호사 분들이 추측이 됐지만 민변의 다른 변호사님들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역사적 시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인데 너무 지도가 떨어지고 사실은 당에서도 완벽하게 노무현 대통령님을 지지하거나 함께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이제 그 변호사 지지 모임을 결성해서 지지한 다음에는
법률 지원단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제 당에 보면 우리 최민희 의원도 잘 아시지만 법률 지원단도 있고 법률 지원 단장도 있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당에서 도움을 못 받으니까 후보의 법률 지원단을 만들어서 당시 희망대지 이렇게 모았던 네. 분들이 전국에서 많이 선거법 위반으로 그랬죠. 우율되고 조사받고만 그랬거든요. 그걸 문성근 이제 선배는 대선 끝나고도 그렇습니다. 계속 재판까지 받았어요. 예. 네. 그런 사건을 제가 이제 법률지원단을 만들어서 약 변호사 한 7, 8분이 이제 당시 그 후보 옆에 사무실에서 상근하면서 대선까지 이렇게 치르게 되고 이후에 이제 제가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가 민정수석으로 약 3년 8개월 정도를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일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정권 막 바뀌었을 때는 그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거기부터 먼저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이제 청와대 가기 전에요. 제가 이제 민변에서 활동할 때 과거사 관련된 사건을 몇 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지킴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되게 이제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려서 죽었던 분에 대해서 이제 그 사건을 밝힌과 동시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해서 당시에는 거의 처음으로 그러니까 국가 상대 소송이 어렵거나 지는 이유가 소멸시효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3년,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버리면 단기 3년 또는 장기 10년이 지나면 어떤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못 받는데 국가가 잘못을 했을 경우에 그런 소멸시효가 됐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 안 맞다. 그래서 국가 책임을 이 10년이 지나서도 최초로 인정한 게 그 수지킴 민사 판결이거든요. 액수도 저희들이 그때 이자 포함해서 약 45억 정도를 유족분들이 받게 됐는데 이후에 이제 그 사건을 가지고 과거사 다른 사건들 뭐 100억, 2억 많이 받고 했던 것이 이제 그 시효에 대한 것을 한번 극복한 판결이었는데요. 그 수지킴 사건을 제가 하고 하면서 과거사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 있고 해서 결국은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했고요. 또 그런 인연으로 사실 민정수석이 과거사 관련해서 하는 주 업무는 아니거든요. 시민사회 수석도 있고 해서. 근데 참여기문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는 그런 과거사 부분을 담당하는 수석으로 해서 그때 이제 진실화해위원회도 그러니까 개별로 있던 과거사 여러 가지 사건들, 군의문사, 의문사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인 일반적인 과거사 위원회를 결성해서 이제 진실화해위원회를 노무현 대통령이 만드셨는데 그런 일을 하는 주 업무 수석으로 또 제가 일을 하게 된 게 아무래도 과거사에 대한 관심과 또 이 취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가장 신임했던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같고요. 당시에 그 연표를 보면 그 다음에 그 이호철 수석이 청와대는 더 먼저 들어가요. 네. 근데 민정수석은 우리 전해철 의원님이 더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사랑한 사람들 그 서열을 보면은 문재인, 전해철, 이호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저는 이호철 전 수석이 순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분보다 제가 이제 민정수석을 먼저 하고 또 이분이 사실은 뒤라고 하지만 제가 굉장히 죄송한 게 임기를 2개월 남겨두고 했습니다. 제가 2007년 12월에 이제 네. 총선 출마를 하게 되니까. 근데 총선이 4월 달이니까 2월에 정부 마치고 나오면 너무 늦잖아요. 그러니까 임기를 2개월 남겨두고 나와야 되는데 그 후임을 이호철 전 수석께서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 전임 이제 민정비서관이고 일에 대한 능력이라든지 노무현 대통령님과 함께하는 것 등이 훨씬 저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민정수석을 먼저 하게 된 거는 이분이 실제로 많은 양보를 합니다. 우리 최민희 의원님도 최민희 의원님도 굉장히 친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던 분보다는 정말 영혼이 가장 맑은 분. 그냥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심이나 사익이 정말 없는 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후배인데도 민정수석 자리를 당연히 저를 먼저 추대 천대해서 일을 하게 하고 또 사실 2개월 남겨두고 한다는 것은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흔쾌하게 저보고 그냥 총선 나가서 열심히 하고 그 자리는 또 내가 그냥 맡아서 하겠다 등등의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제가 늘 아무튼 노무현 대통령 제가 이제 가장 존경하지만 아무튼 우리 이호철 전 수석에 대해서 어디 가서나 참 존경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 사적인 이익을 완벽하게 저버릴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함께 하셨고 청와대까지 같이 계셨는데 그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것도 청와대에 들어가서 만나신 거예요? 아니면 그 전부터 이미 친분이 그 전에 있었습니까? 민변 활동을 저는 이제 서울에서 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부산에서 해서 민변 활동하면서 이제 알게 됐었죠. 그때 실제로 부산 경남 이쪽에 민변 관련은 거의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알게 됐고요.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 사무실을 하다가 저희 사무실에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알 수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같이 구체적으로 일을 하게 된 것은 제가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으로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정수석으로 해서 일을 했고 그 민정수석을 하시던 일을 제가 맡아서 후임이 돼서 민정수석을 그래요? 했고요. 또 제가 민정수석을 하고 있을 때 청와대를 나가셨다가 다시 비서실장으로 돌아와서 일을 하실 때는 제가 민정수석이고 비서실장으로서 제가 이제 모시면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 3년 8개월 정도 청와대 오랜 기간이 있어서 그 과정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갔다 오시고 또 할 때 계속적으로 이제 모시고 있었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민정수석 하실 때는 좀 알려도 돼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동창회 동문회를 안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적인 관계나 모임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아주 원칙적인 모습을 보이셨는데 말고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따뜻하신 분입니다. 우리 최민희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소주도 즐겨 드시고 그리고 여사님이 음식 하시는 걸 좋아해서 실제로 당시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도 댁에 가서 소주를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밖에서 먹는 것보다는 가면 요리도 한두 가지 해주시고 해서 굉장히 아무튼 따뜻하고 정도 많고 아주 배려심이 많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제가 이제 다른 자리에서도 한두 번 이야기합니다만은 잘 알려지지 않은 모습. 이제 뭐 대통령 되셔서 많이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됐지만 정책적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십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을 하면 당시 참여정부에는 이지원 시스템이라 해서 온라인상으로 보고를 다 합니다. 그러면 사회수석도 경제수석도 안보 수석도 다 보고를 하면 이 비서실장을 거쳐서 대통령에 가게 되는데 그 온라인상의 그 문서에 의견을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서실장이든 또는 그 뭐 관련 예를 들면 제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는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이나 비서관이 쓴 보고서를 제가 어떤 의견 뭐 찬성이냐 반대냐 또는 어떤 것들이 보완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당시 비서실장으로 계실 때 모든 수석실의 보고서를 거의 다 보시고 거의 코멘트를 합니다. 아니, 사실 그 코멘트 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내용을 잘 모르고 이야기를 하면 맞아요. 굉장히 좀 엉뚱한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고 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는데 그 보고서의 내용을 거의 아신다는 거거든요. 그런 정책적 능력이 실제 아주 뛰어나시고 그게 2012년 대선 또 이후에 약 3, 4년간 후보로서 여러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충분히 나타났고 대통령이 되신 뒤로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정책적 능력을 보여서 지금 사회 각 분야에 대해서 모두 다 대통령님 이야기도 하시고 또 해결도 하고 문제를 제기하시거나 또는 이렇게 잘 하시는 걸 보면 그런 정책적 뛰어난 능력이 잘 이렇게 발휘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다 몰라도 돼요. 큰 그림의 개념을 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시사를 날마다 다루잖아요. 어떤 시사 이슈가 이렇게 돌출하면 일단 개념부터 잡고 가야 되는데 디테일은 이제 패널들이 해주는 거니까 그런 역할을 잘 하시는 거고 요즘에 이제 또 뭐를 또 다 알고 있으면 그걸 공격하기 위해서 만기칠람을 또 여기다 갖다 붙이고 뭔가 적절치 아니한 것 같고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도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못 봤던 그림을 계속 보게 돼서 정말 좋았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 팀워크로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으면 나라면 아무리 3철이 아니라 4철이든 뭐 5철이라도 법무부 장관 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안 시켰대요? 기회가 되시면 좀 여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궁금하니까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초기에 이번에 대선 끝나고 나서 이제 아주 가까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흔히 말하는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청와대나 내각에 가능하면 안 가는 게 좋겠다. 잘못하면 그 의사결정 구조나 그 과정이 좀 더 왜곡될 수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첫 정부가 이렇게 출범하면 포용, 화합, 통합의 정부가 돼야 되는데 그걸 너무 측근 위주로 이렇게 만약에 구성한다면 그거는 적절하지 않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적어도 정권 초기에는 내각이나 청와대 가능하면 안 들어갈 수 있으면 안 들어가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름다운 양보인데요. 전해철 의원은 제가 19대 때 같이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친노 친문 실세라는 뭐랄까요 타이틀이 붙어서 당에서도 주요 직책을 아무것도 못 맡은 사람이에요. 임명직 노. 예, 임명직 거의 못했어요. 기껏 한 게 원내부대표 정도죠. 국회직은 했죠. 예, 당직을 국회직이야 못하고. 뭐 간사를 한 건데 이제 중요 당직 아무것도 맡은 적이 없고요. 그리고 경기도당위원장 나갈 때도 측근이니까 하지 말라는 비토 여론이 막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들 입장은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잘하는 사람끼리 더 팀워크가 더 잘 맞고 더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반대로 해석하면 초창기 개혁 드라이브 걸 때 수족처럼 느껴질 그러니까 완전히 복심이란 사람들이 해주면 훨씬 더 좋잖아요.
왜 그게 안 되냐고. 저는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워낙 언론이 친문 패권이라고 흔들고 그 친문 패권 프레임을 깨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그때 경기도당 위원장 나갈 때도 찬반이 되게 엇갈렸습니다. 근데 나가시길 잘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삼철이라는 표현이 이 시간 이후부터는 뭐랄까 훈장 같은 거였으면 좋겠어요. 아니 왜 유배가듯 맞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미 저는 훈장이라고 늘 생각해갖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미지화 시키는 건 정말 나쁜 프레임인 것 같고 그래도 우리 전해철 의원님은 그래도 이 삼철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자리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국회의원이고요. 또 재선의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두 분, 우리 이호철 전 수석, 양경철 전 비서관에는 대해서는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특히 적절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면 저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이호철 전 수석의 경우에는 또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원래 얽매이는 걸 싫어하고 늘 자유인처럼 생활을 하는 것을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공직이나 관직에 대해서 선뜻 아마 내키하지 않을 모습이 있지만 양경철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일을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네. 저는 아무튼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아니면 아무튼 역할을 찾아서라도 일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